안녕하세요. 화학자 자웅지입니다. 물질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대응되는 두 관점에서 구분되곤 합니다. 반응성, 점성, 위험성, 흡습성, 인화성 등 다양한 성질들은 높거나 낮다는 기준으로 줄 세워지는데, 일상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하나의 기준으로 흔히 산성도라는 표현으로도 간편히 불리는 pH가 있습니다. 피부 산성도와 화장품, 식품 등 흔히 물을 기반으로 한 액체 상태의 물질의 산성 혹은 알칼리성 정도를 표현하는 유용한 기준입니다만,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고 pH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pH와 물, 수소결합, 그리고 가장 강한 산성 물질에 대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해서입니다. pH라 간단히 불리지만 정식 용어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입니다. 실제로 pH는 상용 로그를 통해 표현되는 만큼 지수라는 표현이 지표를 뜻하는 것과 지수 로그의 지수를 중의적으로 표현하기에 우연히 얻어 걸린 초월적 번역 용어에 해당합니다. pH를 처음 고안한 인물은 덴마크의 화학자였던 쇠렌 페터 라우리츠 쇠렌센이었습니다. 쇠렌센은 1901년부터 1983년까지 코펜하겐의 명문 칼스버그 연구소에서 한 세부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데, 그동안 단백질에 대한 이온 농도 영향을 연구하며 특히 여기에는 수소 이온 농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1909년 이를 간단히 표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pH 척도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매우 그럴싸하게 표현했지만 이 모든 연구 주제는 흥미로운 흐름을 갖습니다. 시작은 연구소의 명칭인 칼스버그로부터 시작됩니다. 칼스버그,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자주 들어서 이게 왜 여기서 나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떠올린 그 맥주 회사 칼스버그입니다. 칼스버그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맥주 회사로, 창립자였던 야콥 크리스티안 야콥센은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미신과 운, 점성술과 연금술적 해석에 기반했던 맥주 양조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875년 코펜하겐에 칼스버그 연구소를 설립하며 양조 기술 발전을 위한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결과마저 외부와 공유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죠. 2대 창업주 칼 야콥센이 재단을 통해 과학과 문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데, 칼스버그의 혜택을 본 또 다른 인물은 바로 덴마크의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양자역학의 선구자인 닐스 보어였습니다. 보어는 영국에서 돌아와 코펜하겐 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후 매년 칼스버그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보어의 학문적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노벨상 수상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무료로 맥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선물받기도 했습니다. 칼스버그의 수건 연구 분야였던 맥주로 돌아가 본다면, 모든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발효입니다. 과거 발효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되었으며, 끓어오르는 듯한 모습으로 인해 특별한 반응이라기보다는 특정 식품에 내재되어 있는 끓는 현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효모 그리고 효소의 작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어째서 당분이 에탄올로 변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시작됩니다. 효모가 곡물이나 과일 등의 당분을 술로 변환시키지만 효모의 발견이나 분리, 심지어 유전적 개량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외형만 봐도 뭔가 톡 튀어나온 듯 생긴 효모의 기묘한 모습은 사실 효모가 번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인 출합법이라는 무성생식 과정의 결과로 버드라 불리는 부위입니다. 곡물과 효모 종류에 따라 파인애플 향의 고량주처럼 다른 향 분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도수의 술이나 맛이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첫 번째 난관은 효모의 균일성이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1883년 칼스버그 연구소의 과학자였던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었습니다. 한센은 맥주 양조에 사용되는 효모를 단일 세포에서 순수하게 분리하고 배양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당시 맥주 양조는 종종 원치 않는 미생물 때문에 실패하거나 맛이 변질되는 등 여전히 운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한센은 양조장의 효모에 여러 균체가 섞여 있다는 점에 주목해 순수하게 분리해 최고의 효모 균주를 얻어냈으며, 이를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겐시스라 이름짓습니다. 칼스버그에서 최초의 균질한 맥주 효모가 탄생했으며 라거 맥주 양조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후 칼스버그는 처음 계획대로 연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해 모두가 지식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전 세계 맥주 양조 산업의 표준은 칼스버그를 기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효모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맥주 맛은 균일하지 못했습니다. 효모 속 효소에 의한 발효 과정은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받습니다. 효소는 입체 구조를 이룬 단백질인 만큼 변성에 취약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다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변성되어 활성을 상실합니다. 이 때문에 효소마다 최적의 온도가 요구되며 온도 외에도 입체 구조에 영향을 주거나 단백질 사슬 구조를 훼손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최적화된 지점이 존재하는 특이성 분자입니다. 산성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효모 속 효소 역시 산성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작용이 저해되어 맥주의 맛과 품질이 변하거나 심지어 발효 자체가 실패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한센에 의해 도입된 순수 효모를 사용해도 효소의 반응 속도와 발효 효율이 들쭉날쭉했으며 쇠렌센은 이 문제가 용액의 산성도 변화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용액 속의 수소이온 농도가 효소 활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당시에는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양조 작업 환경에서 빠르고 정확한 품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매우 작은 값에서부터 넓은 범위에 걸쳐 변했기 때문에 쇠렌센은 이 값을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변환할 방법을 고안하게 되며 여기서 pH라는 새로운 단위가 탄생합니다. 1909년 쇠렌센에 의해 발표된 수소이온 농도지수 개념은 용액 속 수소 양이온, 즉 양성자의 농도에 대한 음의 상용로그 값으로 간략화됩니다. 이를 pH라 부르는데 p의 정확한 의미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연원을 찾기 어렵지만 다양하게 추정되는 바 수소의 힘 혹은 수소의 잠재력에서 유래한 소문자 p라고도 하며 음의 상용로그를 나타내는 수학적 연산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의 상용로그를 별도의 연산자로 사용하는 것은 pH가 시작점이 되어 몇 가지 물리량들의 p를 붙이기 시작한 것일 뿐 화학 분야에서 시작된 수학적 연산자이지 전체적인 수학 영역에서 흔히 선호되는 방식은 아니었기에 단순히 잠재력이나 힘을 의미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pH의 H는 수소의 원소 기호를 의미하며 초기의 pH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수소 양이온의 몰농도라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초기를 강조한 이유는 곧이어 소개하겠지만 실제로 pH는 수소 양이온의 몰농도로 계산되는 값이 전혀 아닙니다. 음의 상용로그가 사용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적은 양의 수소 양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학에서 사용되는 몰농도가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꽤나 많은 양인데 1몰농도의 소금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흔히 마시는 500ml의 물에 밥숟가락으로 3번가량 가득 퍼담아 녹여야 만들어지는 정도입니다. 결국 적은 양을 보기 편한 척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의 상용로그가 필수적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며 pH에 대한 실제적 표준이 확립됩니다. 유리전극을 비롯한 이온 선택성 전극이 개발되며 수소이온의 활동도를 기준으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활동도는 일종의 유효 농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액이 이상적인 조건을 벗어날 때, 즉 이온 간의 상호작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질 때 활동도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수소 양이온의 농도에 활동도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활동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데바이-휘켈 이론입니다. 데바이-휘켈 이론은 용액 내 이온 간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활동도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개발됩니다. 핵심은 용액 내의 모든 이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다른 이온들의 영향, 즉 이온 분위기를 받는다는 가정에서 기인합니다. 역시나 이상적인 묽은 용액에서만 정확하게 적용되며 고농도로 갈수록 이온의 크기, 이온 간의 직접적인 충돌, 용매 분자와의 상호작용 등 다른 복잡한 요인들의 중요성이 커지며 벗어나기 시작하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데바이-휘켈 확장 이론이나 브랜스테드 구겐하임 이론 등 이온의 크기를 고려한 수정된 공식들이 사용되며 선형 이온 세기양의 매개 변수인 B- 도입된 모델이 등장합니다. 결국 농도가 낮을 때는 충분히 독립적이지만 높아짐에 따라 복잡한 환경과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유효 농도 개념은 화학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화학 촉매 사용에서도 표면에 위치한 촉매 원자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만 내부에 갇혀있는 원자들은 이른바 방관자 혹은 구경꾼으로 치부됩니다.
최대한 많은 유효 참여자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같은 부피라도 최대한 넓은 표면적을 갖도록 나노입자 형태나 판상 구조 등을 추구하게 되며 단원자 촉매가 궁극적인 방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pH에서도 용액 내 수소 양이온이 많고 적은가보다 수소 양이온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의 의미가 더 커지는데 왜 이런 참여도 혹은 유효도가 발생하는지 의아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과연 물속에서 수소 양이온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거동하는가를 학교 화학 수업의 범위 너머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의 화학 반응 중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두 개의 물 분자가 아레니우스 산염기 이론 기준 산을 상징하는 양이온종과 염기를 상징하는 수산화 음이온종으로 분리되는 물의 자동 이온화입니다. 이처럼 편의상 산은 물속에서 수소 양이온인 양성자를 방출한다고 표기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물 분자와 결합한 H3O 플러스의 모습이라고 배우곤 하죠. 정확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부르며 수소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형태로의 결합수 3개의 산소 양이온은 옥소늄 이온으로 통칭합니다. 그런데 정말 양성자 형태로는 물속에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전자마저 전자화물이라는 형태로 분리할 수 있는 세상인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가능했습니다. 산성도의 해석에서 양성자보다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선호되고 있지만 양성자 형태로도 존재 가능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두 가지 고전적 수소 결합 모델에 기인합니다. 아이겐 타입은 3개의 일반적인 비대칭 수소 결합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균델 타입은 대칭적인 2개의 짧은 수소 결합으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온 것은 아이겐 타입에 가깝죠. 그리고 적외선 분광학을 통해 산소와 수소 결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만큼 새롭게 확인된 것은 조금 더 복잡한 특정 형태의 물 분자 배열에서는 양성자 형태로 안정화되어 존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소 결합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수소 결합도 강하고 약한 결합이 따로 있습니다. 흔히 얼음은 물 분자들이 규칙적인 수소 결합을 이루어 내부 공간이 만들어져 부피가 증가해 밀도가 물보다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수소 결합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유동적인 형태로 구성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산염기 중화 반응이 왜 빠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소 결합은 단순한 두 분자 간의 결합만이 아니라 고리 구조나 입체 구조를 이룰 수도 있고 그보다 복잡한 클러스터 형태를 구성하는 데도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 음성도 방향이 존재하는 만큼 물 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의 특이적 유동성으로부터 기이하게 강한 수소 결합들이 생겨납니다. 단순한 전자 치우침의 방향성 같지만 에너지적으로 계산했을 때 일반적인 물의 수소 결합보다 3배 더 강하고 결합 길이도 더 짧은 극단적인 수소 결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식은 정 12면체, 전경이 강한 수소 결합 클러스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수소 결합에 대한 궁금증을 이어가 본다면 얼음은 물보다 수소 결합을 더 많이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기체 상태인 수증기 역시 수소 결합을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소 결합은 일정 거리 이내에서만 존재 가능한 만큼 물보다도 더 적은 수소 결합이 충돌에 가까운 접근을 보이는 기체 상태의 물 분자들 사이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초임계 상태는 어떨까요? 단순히 초임계 상태는 초고온 고압 환경이니 안 될 것이다 라는 적당한 추측이 아니라 초임계 물은 수소 결합이 존재하지 못할 것인지 최근 시뮬레이션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임계수에서 수소 결합의 수명은 인접한 물 분자 사이의 분자 간 진동의 단일 진동 주기보다 평균적으로 짧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초임계수를 수소 결합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테라헤르츠 공명이 장수명 선형주계 수용체 배열, 즉 사면체 수소결합 물 네트워크에 매우 명확하게 기인하는 주변 액체 물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데이터상 모든 초임계 상태 지점은 모든 아임계 상태보다 짧은 수명을 가져 이제까지의 해석상 초임계수는 수소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결합 형성과 분해의 과정은 분자 메커니즘적으로 중화 반응의 현상학적으로 빠른 결과를 설명합니다. 물의 이온화 후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물 이온의 재결합은 물의 pH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산과 염기의 반응과 중화를 위해 두 이온종이 확산을 통해 이동하다 마주쳐야만 중화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흔히 상상되지만 실제로는 원거리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반응에 해당합니다. 중화 반응은 이온들을 연결하는 물 와이어에 집단적인 압축을 수반하며 이는 약 0.5 피코세컨드 내에 발생해 양성자의 동시적인 3중 점프 혹은 그 이상의 점프를 유발합니다. 이 과정은 중화된 수산화물을 초배위 상태로 만들며 이는 유사한 초배위 상태 주변의 여러 물 분자의 집단적인 압축이 물의 자가 이온화를 위한 핵 생성 과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으로도 해석되죠. 도식을 통해 살펴봐도 그로투스 메커니즘에 대한 현대적 관점의 패러다임 내에서 양성자 전파는 순간적인 압축으로 설명됩니다. 한마디로 중화 반응은 점핑을 통해 원거리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로늄 이온과 산성도에 대해 살펴본 김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초강산에 대해 업데이트된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가장 강력한 초강산 물질로 플루오로 안티몬산이 이야기됩니다. 대략적인 산성도를 비교하기 위해 진한 황산을 기준으로 설명되곤 하는데 산성도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인 헤미트 산도 함수를 기준한다면 진한 황산은 대략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루오로 안티몬산은 마이너스 28의 수치로 표기되곤 합니다. 이들 역시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1의 간격 차이는 10배로 해석되며 이 때문에 많은 경우 이론상 단순히 10의 16승배, 즉 1경배 더 강력하다 소개하곤 하지만 이번에도 단순한 농도가 아닌 활동도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활동도에 기반한 실험 및 계산으로 확인한다면 압도적으로 더 높은 수치인 2 곱하기 10의 20승인, 즉 2heb에 더 강력하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다른 여러 영상이나 문헌에서 소개되는 것보다 실제로는 10,000배 이상 더 강력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플루오로 안티몬산이 초강산이 되는 이유는 양성자를 해리하고 생성되는 짝염기인 헥사플루오로 안티몬산 음이온은 매우 약한 친액체이자 극도로 안정한 짝염기이며 H2F 플러스 이온 자체도 매우 강력한 양성자 공여체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가장 강력한 유기산으로 세계 기록을 갱신한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사이토크롬 C는 햄 분자를 가진 작은 단백질로 10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분자량 약 12,000의 물질입니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전자 전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양성자화된 단백질, 즉 고하전 상태의 단백질 이온은 아르곤을 비롯한 비활성 기체를 양성자화할 정도로 강력한 산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앞선 플루오로 안티몬산과 같이 실질적인 물질의 부식을 일으키기보다는 화학결합의 안정성과 반응성으로 해석되어 조금은 다른 방향성이 있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산성 물질은 결국 플루오로 안티몬산일까요? 애석하게도 이보다 훨씬 강력한 산성 물질이 있으니 헬륨 원자와 양성자가 결합한 헬륨 수소화물 양이온입니다. 헬륨 수소화물 양이온은 응축상으로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접촉하는 모든 음이온, 분자 또는 원자의 양성자를 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산성도를 비교한다면 앞서 약 마이너스 28의 지표를 보이던 플루오로 안티몬산과 비교해 헬륨 수소화물 양이온은 마이너스 63으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산성도를 가져 이제껏 발견된 물질 중 가장 강력한 산으로 구분됩니다. 정의한다면 플루오로 안티몬산은 지구상에서 보관과 사용이 가능한 가장 강한 산이며 헬륨 수소화물 양이온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산성물질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반응성이 높아 오직 기체 상태나 우주 공간에서만 안정합니다. 결론입니다. 산성도나 염기성도를 표현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pH는 맥주를 더 맛있고 균질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최초 발명자 쇠렌센이 P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pH의 P가 무엇일지는 여전히 추측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수소 양이온의 몰농도를 통해 음의 상용로그를 씌워 pH를 계산하는 것으로 배우지만 이는 약 100여 년 전 이미 농도가 아닌 활동도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변경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농도 범위에서는 농도와 활동도가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기에 대학교 공부 정도까지는 편하게 하라는 의미에서의 작은 배려 때문입니다.